자, 그럼 이제 그동안 쭉 몇 가지 이제 가장 요새 여론조사상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이번 앞으로의 34일 동안의 선거 국면에 굉장히 관심 갖고 유권자들이 귀 기울일 만한 몇 가지 포인트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용 해주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장 강력한 후보 가운데 한 분,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정책 보면요, 약간 혼재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탈이념이다, 좌도 우도 없는 거다. 그래서 기업 성장을 얘기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을 또 통과시키기도 하고, 이게 유연성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오락가락하는 걸로 보십니까? 철학의 부재,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의 부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외신에 나가서도 제가 최근에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기초적인 철학의 부재, 그리고 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재다. 사업가로서, 부동산 사업가로서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니보다 잘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정책의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도전하던 시대의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거시경제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 역할은 다르다 보기 때문에, 저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을 포기하고 나서 미국에 어떤 비전이 있는가. 미국은 실질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제조업 기능을 해외 외주 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산품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100%씩 이렇게 때려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복리후생에 타격을 입는 것은 트럼프를 찍었을 그런 상대적 저소득층이나 중서부의 그런 시민일 텐데 그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냥 그런 지적을 제가 동맹국 트럼프 대통령에도 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먼저 그냥 아무거나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일반적인 패턴이 이래요. 이재명 대표가 할 줄 아는 건 매표니까 매표를 위해서 뭘 주겠습니다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게 돈은 어디서 낼 건데, 그러면은 희한한 자금 소스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어요. 이거 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댈래?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미처 그건 생각 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갖다 끌어내려고 하니까 뭐 기축통화국이 되면 됩니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기축통화국이 되면 발권력이나 아니면 이런 국채 조달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거 갖다 붙이는 거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기본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내세우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돈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니까 최근에 뭐 인터넷 해보니까 들어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엔비디아 같은 거 만들고 그 지분 30%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배당으로 돈 땡겨가지고 세금을 없애고도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정확히 씁니다. 근데 규모도 안 맞고요.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 거고, 일반적인 테크 자이언트가 성장주인지 배당주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세금을 대체할 만한 기업의 지분이라면은 배당주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장주에 투자해가지고 계속 지분 팔면서 그러면은 국민들의 그런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것인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계양구 선거 나가고 이러면서 김포공항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래 가가지고, 아니 김포공항을 없애면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관광업도 못하고 다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럼 앞부싸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김포공항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은 강서구나 아니면 양천구, 그 계양구 주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제주도 부분에 있는 분들은 다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항 대책이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인데, 뭐라 답했냐면요, 앞으로 비행기는 수직이 착륙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민항기 회사에서 수직이 착륙용 민항기를 대규모로 만드는 그런 200석, 300석짜리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아주,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한 수 앞을 내다보고 그 돌을 놓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도 계속 그런 지적만 당하는 거예요. 네, 뭐 말할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라 그냥 뜬금없는, 철학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던지는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경제학이나 철학은 뭐 우리가
우왕좌왕이라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냥 괴짜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영어로 프리코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괴짜 경제학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경제학 관련한 그 입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외교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한미동맹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4개월 전에 국회 1차 탄핵소추문을 보면 이제 한미일공조라는 뭐 기괴한 외교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의 표현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면 이제 최근에 현대사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것도 철학의 부재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생각과 다른 것을 또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이 리더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제가 이분을 묘사할 때 이분의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관점 이런 걸 보면은 항상 4차로쯤 된 대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펙트럼 넓습니다. 본인은 1차로에서 가지고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지금 변신을 하려고 해도 이분은 맨 왼쪽 차선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있어요. 자기가 오른쪽에 뭐 이렇게 전향할 것처럼. 정작 저는 확실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맨 왼쪽 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그냥 좌회전해서 왼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분들이 도로에 나가면은 진짜 대형 사고 내는 겁니다. 왜냐? 뒤에 따라오는 국민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건너편 지켜보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분을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저는 말 그대로 이분이 임기응변이 아니라 굉장히 실리적으로 그냥 이런 듣기 좋은 말 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미동맹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어떤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의 대다수의 외교 쪽에 조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에 대해 지금까지 우려스러운 발언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준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왼쪽 깜빡이 계속 넣고 있다. 오른쪽 깜빡이 넣고 있으면서 왼쪽으로 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답변 중에 좀 생각이 나서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좀 접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참 어렵긴 하겠거든요. 그런 사례도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혹시 이 후보는 그래본 적 있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사실 이 대선이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나랑 제일 생각이 비슷하고 관점이 비슷할까 했더니 이공계 출신으로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하는 용기 있는 모습 보여준 안철수 의원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떠오르고 나니까 야 그럼 지금 와서 내가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서가지고 안철수 의원이랑 정말 내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바른미래당 때 저희가 약간 갈등이 있었던 뒤로 6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왜 내가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가져왔는가 제가 굉장히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의원님을 응원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먼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근데 채널A에서 안철수 의원님이 또 긍정적인 환합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안철수 의원님과 그때 판교에서 만났을 때 제가 그냥 큰 마음 먹고 안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늦게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도 자주 하는 그런 말하고 나니까 속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앞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 명태균 씨 얘기인데 어차피 이제 과거 지향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이준석 후보도 명태균 씨의 관계 관련해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를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지 않던 인물이다 보니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붙었죠. 그래서 지금 와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돌아가신 장재원 의원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사실 보수 정치에서 주류라고 불리긴 좀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재빠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주변에 포진하면서 또 주류가 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고요. 여의도 정치권에 있던 많은 컨설턴트나 아닌 많은 그런 소위 업자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또 창원에 있던 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분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대통령이랑 맞았다 봅니다.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윤석열 후보의 신임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 청개구리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 게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발 지하철에 가서 인사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 한다고 옷 비비꼬면서 이렇게 했던 분이 이 명태균 씨가 하는 조언 같은 거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명태균 씨가 상당히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쾌한 거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 많이 받던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뭐 여론조사를 뭐 어떻게 했니 이런 거 나오지만 전 처음부터 외과 수준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천개입 이야기를 할 때 2024년 그러니까 7불사에서 만났다고 할 때 그분이 제시했던 것만으로는 저는 이거는 완결성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뭐 폭로의 대상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다. 지금 실제로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언론사에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은 나도 김영선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이게 어떻게 공천개입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그런 질의응답이 오고 질의가 올 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말한 부분에 대해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제 이준석 후보와 명태균 씨의 관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이 당대표 경선 때 당대표 선거 때부터 인연이 맺어져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상의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관계, 신뢰 이런 건 어떻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아는 분이고 실제로 저랑 친분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창원에서 올라온 사실 그런 여론조사 사업을 하는 업자류의 그 컨설턴트류의 사람인데 이분에게는 두 가지의 독립된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 전하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여기는 그분이 레퍼런스를 얻기 위한 존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다니는 사람이야. 이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저희에게서 그래서 전하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뭐 금전적 요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저한테 명태균 씨가 말을 놓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무슨 뭐 강혜명 씨의 말을 듣고 저한테 명태균 씨가 뭐 준서가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 취재하는 언론인들한테 명태균 씨랑 저랑 대화하는 거 녹취 같은 거 들려준 적도 있어요. 깍듯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레퍼런스를 찾는 사람들이었고 이분이 이제 원래 본인의 사업적 본거지인 창원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뭐 강혜경 씨라든지 뭐 얘기 나오는 김태희 씨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서울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했어. 이런 걸 좀 과장해서 얘기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녹취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 녹취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점과 실제와의 괴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도 약간 황당하다는 발언이고 저도 이제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발언이 뭐냐면은 저는 강혜경 씨를 몰라요. 저는 강혜경 씨랑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강혜경 씨는 저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제 막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이 보도들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아쉬웠던 거 뭐냐면요. 보도에 보통 우리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크로스 체크를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강혜경 씨가 먼저 어디 가서 제보한 내용을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대화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합니다. 근데 강혜경 씨는 전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아는 모든 내용은 명태균 씨가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A랑 A-를 서로 검증해가지고 크로스 체크가 됐습니다 하고 기사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라는 거는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 측 사람과 명태균 씨 측 사람 간의 이런 내용이 검증되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얘기해주면은 그 명태균 씨의 얘기와 강혜경 씨 얘기를 서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보도 나가는 양태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초기에 경과식 보도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게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예. 한 가지만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예. 명태균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진을 공개했는데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어느 산속 절에서 심는 장면이 나왔는데 주지스님이 보냈다고 설명하셨는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그래서 네. 그 나무 안 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새벽 4시에 식수를 하셨을까요? 손매화라는 게요, 그 주술적인 의미가 뭔지를 차라리 어떤 분이 만들어줬으면 말해주면 좋겠는 게 이게 굉장히 유교적인 꽃입니다. 이 보통 장원급제하면 이게 어사화하는 게 매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 화엄사나 이런 데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지리산 자락에 꽃매화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걸 계속 심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랑 같이 그곳에 갔던 개혁신당에도 나중에 참여했던 김범준이라는 분이 본인이 심으려고 이제 그 홍매화 묘목을 몇만 원인가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갔더니만 주지스님이 저기다 심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때 새벽 4시에 심은 것 자체가 제가 그 전날 오후 9시에 서울에 일정을 마치고 카니발을 타고 제가 새벽 1시에 거기 지리산 자락에 도착해가지고 또 김영선 의원이 뭐 제보할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저희 운전해서 갔던 저희 당직자가 좀 휴식을 취하고 새벽 4시에 올라오는 거였기 때문에 새벽 4시인 것이고 새벽 4시에 저희가 떠날 때 그 묘목을 준비했던 김범주 실장이라는 분이 그 주지스님에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특정한 건물 앞에 그 땅을 파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고 가라 그래가지고 딱히 안 심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심고 온 것이지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